레이저라는 것은 새로운 종류의 이제 광원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그래서 새로운 종류의 이제 빛이다. 그래서 이러한 빛이 우리의 그 생활도 아주 많이 변화를 시키고 과학 연구에서도 레이저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특별히 아주 짧은 펄스를 만들 수 있는 도구로서의 레이저, 또 아주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는 도구로서의 레이저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했습니다. 소설, 만화, 그리고 영화. 치명적인 광선 무기로 묘사된 레이저. 1960년 5월 미국의 물리학자 시어도어 메이먼이 개발한 레이저 발진 장치는 상상했던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호기심과 두려움의 산물이었다. 현재 레이저는 생활에서 쓰이는 다양한 제품부터 치료와 수술, 가공과 용접, 적을 탐지하고 표적물을 처리하는 등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세상을 구성하는 빛과 원자, 그 관계를 밝히는 극한의 물리학에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고 있다. 빛이 창조하는 미래, 레이저의 세계에 대해 들어본다. 네, 반갑습니다. 고등학생들 더 많이 계신데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여성 과학자 되는, 그런데 조금이라도 제가 뭔가 옛날에 누가 레이저 얘기해 주는데 거기서 재미있어서 나도 해보겠다 하는 그런 분 생겨나는 수 있는 그런 바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레이저는 사실 이제 지금 기초과학연구원이 이제 생긴 지 한 2년 됐고요. 그래서 저 거기에서 초강력 레이저과학연구단이라는 게 이제 한 1년 4개월 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는 게 어떤 건가 하는 것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레이저가 사실 뭔가, 사실 요즘에 레이저는 보면 거진 약방의 감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서 봐도 사실 이제 컴팩트 디스크도 벌써 요즘에 어떻게 한물 같죠. 요즘에는 뭐 DVD나 이제 블루레이나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슈퍼마켓에 가면 이런 바코드 스캐너 같은 거 하고, 또 요즘에는 잉크젯 프린터보다도 레이저 프린터가 이제 훨씬 많이 쓰죠. 거기도 다 아주 선명하게 이제 프린팅할 때 레이저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같은 이런 레이저 포인터도 예전에 이런 포인터 그러니까 레이저로 이제 포인터가 처음 나오기 시작할 때는 이만한 봉이었어요. 그런 거 가지고 하던 것이 이제는 요 손 안에서 놀고 있는 게 됐고, 그다음에 또 이런 레이저 쇼나 이런 거 요즘에 또 많이 하죠. 거기에도 레이저가 이제 등장하는. 그래서 레이저 하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종류의 이제 광원이다. 아주 성질이 좀 특별한 광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종류가 너무나 다양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 이렇게 요즘엔 또 병원에 가도 동네 병원 정도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지만은 좀 괜찮은 병원에 가면은 수술하는 데나 이런 데 이제 수술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여기 피부과에도 가면 요즘에 무슨 점 같은 거 제거하고 할 때 이제 여기 레이저 쓰는데, 여기 보면 빨간 빛이 있지만 이게 요 빨간색이 이제 제거하는 레이저는 아니고, 여기는 어디를 레이저를 조사하나 해가지고 탄산가스 레이저를 주로 써서 하죠. 그거는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색깔을 해주려고 이제 빨간색 레이저로 이렇게 비춰주고, 그다음에 또 이런 안과에서도 그다음에 보면은 실핏줄 같은 것이 이제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생기면은 실명하는 경우들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이제 레이저로 쓰면은 사실 눈을 드러내가지고 여기 수술용 칼로 이걸 해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레이저만 써서 고기만 탁 태워버리면은 빛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쓰고, 그래서 병원에 이런 수술이나 하기 때문에 웬만한 의사분들 이제 요즘에는 다 레이저를 가까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근처에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회사 같은데 이제 산업 현장에서도 이렇게 생산할 때 보면은 레이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동차 공장에서 그 셀을 용접하고 할 때 이제 로봇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로봇에 그 용접할 때 보면 레이저를 쓰면은 그 아주 간편하게 레이저를 이제 광섬유 같은 데서 해서 그 레이저 멀리서부터 이렇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끝에 있는 그러니까 로봇 안에 이제 그 레이저 빛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뚫거나 용접해주거나 절단해주거나 하는데 그 상당히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런 거 요즘에는 어디 그 관광지 같은 데 가면은 유리블럭 안에 뭐 그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기 아주 그 댄싱하는 사람들, 사실 그 레이저가 아니면은 유리블럭 안에 어떻게 이제 저런 형상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그 사실 레이저를 써가지고 레이저를 아주 그 조그만 점으로 이제 집속을 해가지고 여기 안에서 기포를 만들어 주는 거죠. 기포가 아주 그 미세하게 만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레이저 때문에 그 예전에 그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또 레이저를 이용하는 이제 그 군사용으로도 레이저는 또 중요하죠.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 있는 그 육군에서 어떤 여기는 소총수 같은데 거리 측정하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정확히 거리를 알거나 그러면은 사실 공격할 때 유리하죠.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레이저가 나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관측하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비행기에 이제 큰 대형 레이저가 실려가지고 요걸 써가지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그래서 사실 이제 미사일에 있는 뭐 그 센서 같은 거를 이제 못 쓰게 만드는 거나 아니면 폭발시키거나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쓰는, 그래서 군사용으로도 중요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 레이저라는 것이 이제 처음에 생긴 것을 보면은 그 1960년에 생겼는데, 그래서 레이저의 그 대부분의 레이저가 이런 기본 원리가 여기에 이제 레이저를 발진하는 그 이등 매질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진기가 이제 거울 두 개죠. 하나는 100% 반사라는 고반사 거울이고, 여기는 이제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투과를 합니다. 그래서 요 이등 매질에서 이제 외부에서 여기다가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면은 이등 매질에서 이제 레이저 발진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그 레이저라는 것이 이제 그 유도 방출 복사에 의한 빛의 증포, 이런 이등 매질에서 이제 빛이 처음에는 그 이제 에너지를 받으니까 이제 그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다가 낮은 에너지 상태로 오면서 그 여기서 빛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공진기에서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유도 방출을 한다. 그게 사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실제 이런 그 라이트 벌브, 우리 그 백열등 같은 데서 나오는 빛은 사실 내가 들고 있는 레이저 포인트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출력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사실은 그 우리가 눈으로 쳐다볼 수는 있지만은 요 레이저 포인트에서 나오는 빛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면은 큰일 나죠. 그래서 그런 거는 출력이 훨씬 낮지만은 왜 그런가 하는 거 보면 그 차이가, 그 이런 백열등이나 형광등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그 자발 방출이라 가지고 빛들이 그냥 사방으로 지멋대로 갑니다. 그러나 레이저에서는 이런 공진기에서 빛이 왔다 갔다 하면서 유도 방출을 시키기 때문에 나오는 빛들의 결이 딱 맞춰져 있어요. 겉에 보면은 그 군대가 줄을 맞춰서 행진을 착착착 하는 것처럼 가는 빛, 요게 이제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요 레이저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뭐 색깔이 단색성이다. 지금 여기 제가 들고 있는 거 보면은 요거는 이제 녹색만 착 보이죠. 그 다음에 한 방향으로 나간다. 결만성이라는 건 이제 이런 것처럼 결이 착 맞아가지고 이제 나간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이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주 짧은 펄스를 만들 수 있다. 사실 이제 요쪽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러한 레이저는 그 지금부터 한 50년, 1960년에 이 마이먼이라는 분이 이제 루비를 써가지고, 루비 보석이죠. 거기에서 이제 그 레이저 발진을 시켰어요. 그래서 1960년에 그때 이제 레이저 발진 시켰을 때는 사실 여기에 레이저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모를 정도의 빛이 처음에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레이저가 나왔을 때 이걸 어디다 써먹을까? 사람들 별로 이거 뭐 어디 별 쓸모도 없고, 그냥 저기 있는 그 풍선 이렇게 있을 때 그걸 레이저를 딱 쏘면 그 풍선을 뻥 터뜨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데나 쓰면 딱 맞을 거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레이저였어요. 근데 이제 한 50년을 지나면서 보니까 온데 지금 레이저가 다 쓰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레이저들
그리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이제 그 사는 그 삶도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우리 그러니까 연구하는 과학의 범위를 어떻게 보면 그 지평선을 갖다가 훨씬 확장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것이 이제 레이저가 열어주는 새로운 세상 해가지고 아주 그 극초단 레이저, 세상에서 가장 짧은 레이저 펄스 만들기. 특히 이제 물리하는 사람들은 누가 안 해본 거 하는 거 이런 게 주로 하는 겁니다. 남이 모르는 거를 알아내기. 그래서 가장 짧은 그 레이저 펄스를 어떻게 만드나. 그 다음에 또 레이저의 출력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그 레이저 출력 얻기.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짧은 그 펄스 만드는 그런 곳으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나노초라고 그랬는데, 나노초는 10의 마이너스 9승초예요. 그래서 빛이 1나노초에는 빛이 30cm를 갑니다. 요만큼 가요, 요만큼. 그 정도로 짧은 시간인데, 그래서 나노초 레이저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짧은, 이거의 1000분의 1 가면 이제 피코초가 되죠. 그래서 피코초 레이저, 제가 이제 대학원 학생일 때, 한 25년 전쯤 됐을 때는 1피코초 펄스를 만들어서 이제 좀 고출력으로 레이저 만들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펜토초 레이저, 제가 카이스트에 이제 20년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연구한 것이 이제 펜토초 레이저를 이제 개발한 거였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죠. 이제 레이저 공진기도 만들고, 레이저 증폭기도 만들고 해서 저희가 그 25펜토초 0.1테라와트 정도의 이제 1kHz 반복률을 갖는 레이저를 이제 꾸몄고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제작해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연구하는 것은 아토초 펄스 만드는 거를 했고요. 그래서 아토초 펄스는 이제 이런 레이저를 기체에다가 집속을 시키면은 기체 원자가 이온화되면서 이제 새로운 빛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스펙트럼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 9차 조합파라 그러는데, 조합파가 그냥 여기 63차부터 해서 쭉쭉쭉 해서 99차까지 여러 가지 이렇게 넓은 스펙트럼의 조합파를 만들 수 있어가지고, 이 조합파가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아토초 펄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60아토초까지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아주 짧은 것도 레이저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레이저를 이용했기 때문에 아주 높은 출력도 이제 만들 수 있는데, 이 아토초를 가지고 이제 실험하는 실험 장치, 아까 요거 레이저 사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토초를 만드는 그 실험 장치가 이제 여기 진공 챔버 안에서 만들고, 이거 이제 그 분광하는 분광기, 그 에너지 측정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그 연구실 안에서 레이저도 만들고, 이런 대치 장치도 이제 다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서 아주 그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그 결과들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높은 출력 레이저, 그거는 이제 어떻게 꾸미는가. 그래서 카이스트에 있으면서 지금부터 한 15년 전, 1998년에 만든 그 레이저예요. 요거는 이제 3테라와트, 20펜토초 3테라와트 레이저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훈련받은 학생들이 광주에 가가지고 이 페타와트 레이저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 과학기술원에 가면은 이런 극초단 광양절빔 그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100테라와트 레이저, 그러니까 10Hz로 작동하는 100테라와트 레이저, 그 다음에 그 1페타와트요, 0.1Hz, 그러니까 10초에 한 번씩 작동할 수 있는 페타와트 레이저가 사실은 두 개가 있어요. 1페타와트, 1.5페타와트. 그래서 그거 여기 사진을 이제 보여드리는데, 여기 이제 레이저 공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증폭을 쭉 해서 여기 증폭단 1번, 그 다음에 증폭단 2번이 따로따로 있는데, 여기서는 1페타와트, 이쪽에서는 1.5페타와트까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5페타와트 레이저는 사실 세계에서 가장 출력이 높은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세계에서 출력이 가장 높은 레이저가 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뭐 미국이나 그 다음에 그 유럽이나 이런 학교에 가서 말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이런 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홍보를 잘 안 해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 미국 프린스턴 대학 총장님이 원래 대학교 때는 물리를 하다가 나중에 법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길래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출력이 높은 레이저를 갖고 있다, 한국이. 그랬더니 안 믿으셔. 근데 실제로 이 레이저는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그 출력이 높은 레이저 시스템입니다.
그 실제 이게 2012년에 이제 그 1.5 페타와트를 만들었고, 실제는 지금은 이러한 것들을 써서 우리가 그 다양한 그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하는 여기 실험 장치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페타와트 레이저를 써서 그 수소의 원자 핵이 이제 양성자죠. 그 양성자를 아주 높은 에너지로 만드는 그런 실험들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전자를 그 레이저로 전자를 또 가속시킬 수가 있어요. 높은 에너지에 이제 전자를 가속시키는 실험 장치가 이제 이쪽에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다 그 준비가 돼 가지고 이러한 실험들을 저희가 그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런 레이저를 이용해서 진짜 어떤 거를 할 수가 있는가, 저희 시설이고 실제 이런 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또 새로운 것을 이제 저희가 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그 고에너지 뭐 양성자나 전자나 이제 그다음에 X선 같은 거 만드는 것을 대형 시설, 대형 가속기를 써서 보통은 하는데, 저희는 이런 것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하자 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고, 현재 이제 그 레이저를 이용한 그 고에너지 양성자, 또 레이저를 이용한 고에너지 이제 전자 발생, 그다음에 X선이나 감마선 발생하는 것들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제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도전이죠. 지금 이 사진 우리 저기 그 우리 소개해 주시는 우리 황정아 박사님 아마 잘 아실 텐데, 이게 태양 사진입니다. 태양 사진이고, 그래서 이런 태양 같은 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복잡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지구상에서 관측은 할 수는 있지만은 실제 저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저기다가 어떤 외부에서 좀 이렇게 그 힘을 가해가지고 컨트롤을 그러니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레이저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우주 환경을 이제 실험실 안에서 구현하자, 그런 것을 이제 그 저희가 하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우리의 그 상상력에는 그 끝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초광력 레이저를 이용한 이 상대론 영역에서 레이저와 물질의 상호작용 탐구하는 것들을 이제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레이저를 쓰면은 거기에 이제 플라즈마가 생기는데, 플라즈마에 있는 전자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론 영역에서 이제 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데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어떻게 보면 이제 도전이죠. 그래서 이 도전하는 데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아주 끈질기게 이제 하는 사람이 이제 승리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공부도 잘해야겠지만은 항상 제가 학생들한테 만날 때 부탁하는 거는 이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일 텐데 체력이 없으면 못해요. 근데 저희 나라 지금 그 고등학교 이런 데 보면은 그 어떤 때는 체육 시간에도 뭐 수업한다 그러대. 체육 시간에 밖에 나가서 열심히 뭐 하면은, 근데 체육 시간도 몇 시간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제일 그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우리 그 고등학생들 저기 미국이나 유럽 가봐요. 거기 보면은 여학생들도 이렇게 그냥 알통이 풀쑥 나올 때 근육이 나올 정도로 열심히 운동하고 그럽니다. 우선 체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열심히 체력을 길러가지고 이런데 도전을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구조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굉장히 극소수의 직업이거든요. 근데 안전이란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곳인데, 이것에 대한 부분에 인식이 별로 없고 굉장히 전문적이고 좋은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런 부분을 좀 알려주고 이런 부분에 진출할 수 있다. 특히 여학생들 같은 직업으로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인간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구조물,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보금자리. 더 높이, 더 아름답게, 더 편리하게. 건물은 우리의 도전을 반영하는 또 하나의 자연이다. 하지만 점점 더 큰 참사를 낳는 건물 붕괴 사고. 안전하지 않은 건물은 우리의 생명과 터전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비극을 불러온다. 건물은 왜 붕괴되는 것이고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건물의 건강을 책임지는 구조 엔지니어에 대해 들어본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까지 너무 열심히 들어주실 걸로 믿고 제가 간단히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가 구조 엔지니어라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을 방문을 하지만 사실은 현장에 이렇게 많이 가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필요할 때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거나 필요할 때 가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구조라는 걸 잘 몰라서 약간 좀 충격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했는데 충격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강연은 빌딩 닥터라 불리는 구조 엔지니어란 제목으로 하는데요. 인류가 생긴 이후부터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있는 그런 가장 전통적인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미켈란젤로라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 잘 아시죠? 그분들도 다 구조 엔지니어였어요. 과거에는 구조 엔지니어이자 건축가이자 미술가이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존재를 했었거든요, 직업이. 근데 이제 세상이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그것들이 다 나눠져서 그 중에 한 분야인 구조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구조 엔지니어가 이제 뭘 하느냐? 이거 여러분 어디죠? 네, 경주 마우나 리조트 요번에 학생들이 한 10명 죽고 한 100명의 사상자가 난 곳이죠. 이게 왜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됐죠? 네, 눈이 일단 많이 왔고,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셨겠지만 PEB 구조 그러면서 뭐 구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래서 건물의 이런 구조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거 두 번째는 이게 뭐에 의해서 무너졌을까요? 예, 지진입니다.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일본이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쓰나미가 와서 거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의 건물이 무너집니다. 다음은 요거는 필리핀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건물이 다 무너진 겁니다. 이건 어디죠? 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불명예스러운 삼풍백화점입니다. 이거는 왜 무너졌냐? 그러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 좀 어리지만 기억하실 수 있는 거는 뭐 하중이 뭐 컸다, 무슨 잦은 설계 변경을 했다, 그다음에 무량판 구조 그런 것 때문에 무너졌다. 뭐 뭔지 모르겠지만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무너진다면 그럼 무너지지 않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바로 엔지니어가 하는 일입니다. 건물을 어떻게 서 있게 하느냐. 지구는 중력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지구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걸 저희 구조 엔지니어를 하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하중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중이라서 건물을 다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건물이 안 눌리려고 막 버티겠죠. 그 버티는데 이제 그게 점점점 밑으로 전달이 돼서 땅까지 전달이 돼요. 그래서 땅에서 잘 받쳐줘야 건물이 안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서 받치는 힘을 반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대로 힘이 작용한다. 그걸 버티는 힘을 지내력이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위에서 누르는 하중,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눈하중도 위에서 누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도 붑니다. 아까 그 필리핀에
바람이 불어서 건물이 다 날아갔죠. 그럼 건물 옆으로 부는 하중이 이제 풍하중입니다. 그 다음에 지진은 땅 속에서 막 건물을 흔들어요. 아래에서. 그러면 건물이 막 흔들리는데 그 흔드는 힘이 더 크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 힘보다 강하게 해야 건물이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런 하중들이 건물에 작용했을 때 그걸 어떻게 무너지지 않게 잘 버티고 있게 하느냐. 그게 구조가 하는 일입니다. 구조는 건물의 그 뼈대를 다루는 학문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골조 또는 영어로 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예쁜 이렇게 표면,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거는 다 건축가들이 합니다. 요새는 그 전체 틀을 만들고 그런 건축가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피와 장기는 뭐냐면 설비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여기 덥죠? 그러니까 그 덥게 하는 거, 차갑게 하는 거, 또는 화장실에 물이 나오게 하는 거, 그다음에 세면기, 그다음에 세수할 수 있는 물을 나오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변기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우리가 설비 엔지니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건 전체 건물의 피와 장기 같이 순환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구조는 뼈대를 다루는 인체로 따지면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뼈대가 예뻐야지 건물도 튼튼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사례 중에 제가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오지호라는 사람하고 정종철이 성형외과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견적을 받았어요. 우리도 좀 잘생겨 보자. 그랬는데 정종철이 700만 원이 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왜 나는 오지호 같이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700만 원이 비싸냐?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오지호 뼈가 당신 뼈보다 이쁩니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건물도 마찬가지로 그런 뼈대를 예쁘게 잘 형성을 미리 해줘야 멋진 건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골조, 저희가 뼈대를 이제 골조라고 부르는데 그거에 따른 건물 모양을 여러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골조일 것 같아요? 나무죠. 목조라고 부르죠. 한옥집.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요거는 똑같은 목조인데 서양식 목조주택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같은 목조인데도 모양이 틀리죠. 그거는 그 목조라는 재료를 가지고 다른 뼈대를 형성해서 피부를 씌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요거는 뭐죠? 조적조, 벽돌로 지은 건물이에요. 근데 이 벽돌로 지은 건물은 그 피부가 바로 뼈대예요. 그래서 이 조적조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창문을 크게 내기가 어려워요. 뼈대가 바로 외벽하고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철근 콘크리트조인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르꼬르비제라는 건축가가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콘크리트 건물을 굉장히 그 구조적인 개념을 디자인에 많이 응용해서 멋진 건물을 지어주셔서 콘크리트 건물이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의 건물입니다. 요거는 뭐죠? 에펠탑은 철골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료, 구조 재료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텐트죠, 텐트 구조인데 텐트도 뼈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철골봉 같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요거는 케이블 구조예요. 다리를 케이블로 이렇게 엮어서 매다는 형태.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현수교라든지 그런 지나가다 보면 굵은 케이블로 돼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고요. 요거는 어떤 구조로 돼 있을까요? 네, 요거는 공기막 구조라고 해서요. 공기가 뼈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풍선 생각하시면 돼요. 풍선을 불어서 안에다 넣어놓으면 큰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런 막구조, 공기막 구조를 만드는데요. 그럼 이거 공기가 쭉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쫙 가라앉겠죠. 그래서 항상 그 공기가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공기막 구조입니다.
요 마지막에는 뭐죠? 유리죠. 과거에는 그 유리가 구조재로서의 문제가 뭐냐면 구조재는 바로 밟았을 때 깨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럼 사람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깨지더라도 살살살 그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버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리를 구조재로 못 쓰고 그런 창문이라든지 이런 마감으로 썼었는데 기술이 굉장히 많이 첨단 기술들이 발달돼 갖고 이걸 막 밟고 지나가도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 이런 데 가보시면 막 두렵죠, 깨질까봐. 근데 막상 밟아보면 안 깨지는데, 그래서 새로운 구조 재료로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기술이 발달돼서. 그래서 이런 골조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얼굴을 갖게 돼요. 그러면 이런 얼굴을 예쁜 뼈대를 만들어 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사람들이 근데 건물을 디자인할 때 점점점 트렌드가 많이 바뀌면서 아주 요새는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점점 높이 짓고 싶어 하시고요. 막 가늘게 막 틀어서 예쁘게 짓고 싶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막 돌리기도 하고 뭐 삐죽 나오게도 하고 싶어 하고 막 이래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건물을 이렇게 다리를 중간에 놔서 연결을 또 시켜주시고요. 아이고. 이거는 이제 건물을 막 돌려요. 한번 그래서 동영상을 돌리기 때문에 이제 동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 안에 앉아서 사방팔방을 볼 수 있겠죠. 건물을 돌리니까. 그리고 남산타워도 사실 돼 있는데 그건 하나만 돌죠. 근데 이거는 전체를 다 돌리는데, 이게 재밌는 게 그 층과 층 사이가 풍력발전소예요. 그래갖고 선풍기를 달아갖고 이 건물 에너지를 써요. 예, 아직 지어지진 않았지만 계획 중이고, 이게 이제 아랍 계통의 이제 나라에서 몇 가지 지금 계획을 해서 지으려고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막 건물이 형태도 변하고 그걸 구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뼈대를 어떻게 예쁘고 튼튼하고 싸게 그걸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저희들의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층수별로 어떤 시스템을, 그래서 저희가 그걸 구조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시스템을 쓸까.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아울리거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장미란 선수가 역도를 할 때 뭐 벨트를 차죠. 그럼 벨트를 왜 차죠? 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차는 거죠. 그게 있음으로 해서 구조도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에다 벨트를 두르면 건물이 더 튼튼해져요. 그래서 그런 그런 심리를 똑같이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튜브 시스템이라 그래서 건물을 튜브 같이 개념을 갖고 설계를 하면 더 높은 층으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뼈대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그거를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구조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건물 뼈대를 이런 시스템은 몇 층까지 지으면 경제적이고 튼튼하겠다. 그런 것들을 다 통계를 내서 이런 시스템을 적용을 해야겠다. 그래서 건물마다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구조 엔지니어가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거는 공학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학에 관심이 있거나 물리학에 관심이 있거나 또 그런 재질이 있으신 분이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디자인을 건축가하고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엔지니어라고 표현도 하지만 스트럭처럴 디자이너라고 표현도 해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뼈대가 디자이너마다 다른 뼈대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디자인 창의성이 좀 어느 정도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엔지니어가 될 수 있습니다. 구조 엔지니어가 되면 뭐가 좋을까요? 이 구조 엔지니어는 사실 우리나라 건설 업계에
0.2% 정도의 인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2,000명에서 한 3,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빅데이터 뭐 이런 쭉 설명하셨지 그렇게 범용적인 직업이 아니라서 굉장한 스페셜리스트죠. 그래서 소수의 이런 직업적인 부분에 소질이 있으신 분들이 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전문가가 된다는 거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우리가 가늘고 길게 살 수 있습니다. 굵고 짧게가 아니고 가늘고 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전문성을 한번 갖추고 나면 그게 여성들은 특히 뭐 애를 낳거나 이제 직업이 단절될 수가 있죠. 근데 약간 쉬고 다시 시작을 해도 그걸 다시 응용해서 할 수 있고 그런 점들이 그 전문가들의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가늘고 길게. 그 다음에 또 이런 저희가 디자인이 그냥 순수 감성적인 디자인이 아니고 기술을 동반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일반 디자이너는 수명이 굉장히 짧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엔지니어는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험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굉장한 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일하시는 분이 없지만 외국에 제가 외국 그 스트럭처 엔지니어랑 같이 일을 해봤는데 80이 넘으신 분들도 이 직업에 종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늘고 길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학생들이 많다 그래서 이게 뭐 남자들도 좋지만 특히 여자한테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경력이 좀 단절돼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성이 있고, 그 다음에 소수가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협업도 하기도 하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개인 사무실을 혼자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새 뭐 여자들의 최고 직업은 이제 교사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사의 장점이 뭐 좀 쉴 수도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이거는 교사보다 좋은 거는 이렇게 레벨이 점점점 올라가면서 저와 같은 기술사가 되면은 훨씬 그 사회적인 레벨이랄까요? 그게 교사보단 제가 보기에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레이저가 그만큼 이제 막 페타 막 그 정도로 발전했다는 건 또 처음 알았던 것 같고, 또 건축 분야는 좀 관심이 없었는데 건축도 한 사람이 이제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무슨 구조 엔지니어 이런 게 모두 다 있다는 걸 알고 참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과학 분야의 발전에 과학교사로서 따라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너무 제가 현재 뭐 학부에서 배웠던 그 과학 지식을 너무 국한돼서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현대 과학을 더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부터도 들었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것들을 자꾸자꾸 소개해서 진로 교육과 자꾸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강연이었습니다. 질 좋은 창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플레이어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혁신이 거래된다는 게 창조 경제죠. 그래서 이 혁신이 거래되는 시장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